안녕하십니까. IoT 원리와 활용 제11강 사물인터넷 사례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스마트 시티에 대한 내용을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스마트 시티라고 얘기를 한다면 스마트 시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일반적인 도시를 규모 정도를 생각을 하면 될 텐데요. 이 도시 규모에서 IoT에 관련되어 있는 인프라들을 도입을 하고 여러 가지 센서들을 장착을 해서 이것들로 인해서 발생되는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그런 어떤 모델들을 우리가 스마트 시티 모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스마트 시티의 목표라고 얘기를 하면 그 가지고 있는 현재 비축하고 있는 공공 자원을 좀 더 원활하게 사용을 하고 시민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을 증강시키면서 공공행정의 운영 비용을 줄이는 것이 그 목표가 되겠습니다. 공공자원이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가로등이라든지 일반적인 도로, 그 다음에 신호등, 아니면 빌딩, 아니면은 전력 공급 시스템 같은 스마트 그리드 같은 그런 전원 시스템이라든지 수많은 것들이 여기 있는 스마트 시티에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시민들이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니즈를 좀 파악을 하고 그걸로 인해서 많은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되 이것들을 좀 더 스마트하게 그리고 지능적으로 좀 운영을 함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인프라를 운영하는 비용들을 좀 줄이는 것이 그 목표가 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도 마찬가지고요. 버스나 아니면 지하철 아니면 택시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대중교통들이 있죠. 그 다음에 주차장이나 가로등, 공익사업, 공공장소의 감시 및 유지 보수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들이 바로 스마트 시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수많은 기기로부터 이제 수집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데이터들을 도시 상황에 맞도록 적합하게 배치를 하고 이것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빅데이터 마이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방정부의 투명성을 유지하도록 돕고 뭐 공공행정에 있어서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 사용될 수가 있을 거라고 다 같이 스마트 시티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오늘 이 시간에는 스페인 바르셀로나 시티의 스마트 그 기기라고 스마트 파킹과 스마트 라이팅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는 가로등에 대한 얘기들을 좀 다뤄보려고 하고요. 이것들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이미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뭐 얘기를 하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송도에 스마트 시티라고 얘기하는 목표로 처음에 그쪽에 이제 많은 투자가 들어오게 됐었고 많은 공공시설들을 좀 설비를 구축하는데 많이 공을 들였었고요. 그리고 이제 얼마 그렇게 몇 년 되진 않았습니다.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스마트 시티라고 얘기를 하면 부산의 센텀시티라고 얘기를 합니다. 센텀시티 같은 경우에는 교통 가로등, 그러니까 실온등 같은 체계를 좀 더 연동 구간 같은 것들을 유동적으로 움직여서 차량들이 좀 원활하게 다닐 수 있게 해준다든지 아니면 CCTV를 이용해서 보안 및 감시, 뭐 예를 치안을 좀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고 아니면 번호판 인식이나 스마트 파킹 시스템 같은 것들을 빌딩마다 좀 구축을 해놔서 여러 가지로 좀 사람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죠. 뭐 특정 빌딩 같은 경우에는 센텀시티에서는 스마트폰을 이용을 해서 앱스토어에서 어떤 특정 관련 이 내가 지금 출입하고 있는 빌딩에 있는 관련된 앱을 다운로드 받으면 그 안에서 지도처럼 스마트 지도처럼 동작을 해서 스마트폰 하나를 들고 내가 지금 들어와 있는 이 빌딩에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 뭐 예를 들어서 어느 위치를 찾는다든지 사람을 찾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그거 이외에도 빌딩 안에서의 어떤 거주구역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일반적인 상업지역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들 이외에도 뭐 북미라든지 남미 쪽이나 유럽 쪽에도 굉장히 많은 스마트 시티 사업들이 발전이 되고 있고요. 뭐 코펜하겐이라든지 아니면은 함부르크라든지 독일에 이런 여러 군데의 도시에서 많은 시도들이 현재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몇 가지를 한번 추려보면은 뭐 신호등이라든지 아니면은 도로,
뭐 도로를 갖다가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할 것인지, 예를 들어서 교통이랑 관련이 있겠죠. 아니면 뭐 가로등 라이팅 시스템 같은 것들, 그 다음에 뭐 환경 센서를 이용을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와이파이를 통한 어떤 알림 시스템을 해준다든지, 이런 많은 것들을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많은 인프라들이 실제로 적용되어 있는 사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스마트 공공 기반 시설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일단 사물 인터넷이 적용이 된다고 얘기를 하면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들이 수집되고 분석된 결과들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렇게 된다고 얘기를 하면은 일단 데이터 센터와 센서들 사이에서의 굉장히 빠른 대역폭의 인터넷 연결이 유무선으로 지원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에 있는 빅데이터 마이닝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을 또 처리를 해서 사람한테 알려주고 의사결정을 하고 이것들을 또 처리할 수 있도록 적용을 시켜주는 것까지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이런 사물 인터넷 데이터들이 사용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다양한 형태의 센서와 뭐 시설들이 연결되는 네트워크가 구축되어야 된다는 것을 또 의미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제 도시 기반에서 사용이 되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무선 네트워크 기술로서 가장 이제 집중을 받고 있는 기술이 바로 저전력 무선 네트워크라고 얘기를 하는, 앞에서 배웠었습니다. 6로 오펜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죠? 그래서 저전력의 IP 버전 6 기반의 저전력의 무선 퍼스널 에리어 네트워크라고 얘기하는 이 네트워크가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만 사용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LTE나 3G만 같은 셀룰러 네트워크와 그 다음에 광대역 와이파이까지 포함을 해서 이 6로 오펜을 활용을 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6로 오펜이라고 얘기하는 기술이 이렇게 스마트 시티에서 큰 어떤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냐면은, 예전에 설명드렸던 걸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원래 6로 오펜이라고 얘기하는 이 저전력 무선 네트워크 기술은 아직까지 완벽하게 어, 구체화가 되지가 않았어요. 상용화되어 있는 어떤 서비스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먼저 개발을 하는 쪽이 이거에 대한 어떤 소유권이라든지 기술에 대한 특허권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은 회사들이 이거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도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6로 오펜에서는 IP 버전 6를 사용한다는 것이 가장 큰 강점이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IP 버전 4라고 얘기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IP 버전 4 인터넷 프로토콜은 42억 9천만 개 정도밖에 IP 주소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무슨 뭐 네트워크의 주소와 무슨 브로드캐스트 주소라고 얘기를 하고 특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주소들, 그 다음에 무슨 뭐 D 클래스나 E 클래스에 관련되어 있는 IP 주소들을 빼고 나면은 실제로 우리가 어떤 컴퓨터나 핸드폰이나 태블릿이나 뭐 이런 곳에다가 IP 주소를 부여를 받아서 우리가 어, 무선 인터넷이나 유선 인터넷을 쓰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IP 주소의 개수가 20 몇억 개밖에 안 될 거예요. 근데 하나의 도시에서 예를 들어서 가로등이나 도로나 아니면 주차 파킹 센서라든지 아니면은 광도 센서나 온도 센서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죠? 미세먼지 센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모든 센서들에게 IP 주소를 부여를 해주고 통신을 하려고 하면은 거기에서 센서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수의 개수가 확장이 될 거란 얘기죠. 그러면 이 IP들을 갖다가 관리를 해주고 사용을 할 때 여러 가지로 제약이 걸리게 됩니다.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6로 오펜이라고 얘기를 하는. 왜냐하면 6로 오펜은 IP 버전 6이기 때문에 IP 버전 6라고 얘기하는 이 버전 6이라고 얘기하는 이 IP 주소 체계는 우리가 알고 있는 IP 주소가 뭐 아까도 42억 9천만 개 정도가 된다고 얘기를 했었지만 IP 버전 6는 128비트의 주소 체계를 가지고 있고요. 계산을 해보면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큰 숫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의 범위에서 제일 큰 부분이 억이죠. 억 다음에 조 다음에 경해, 그 다음에 한 세 단계 정도가 더 나가야지 IP 버전 6의 모든 IP를 다 개수를 표현할 수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럼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근거리 무선, 저전력의 무선 네트워크를 연결을 한다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도시 같은 규모라고 얘기를 하면 충분히 커버를 하고도 남을 거란 얘기죠. 그래서 원격 서버가 있다고 얘기를 하면 이 원격 서버, 인터넷에 있는 원격 서버에 연결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무선 라우터, 뭐 엣지 라우터라고 나와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와이어리스 라우터, 즉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IP 공유기 같이 생긴 이러한 디바이스들이 연결이 될 거란 얘기죠. 그러면 유선으로 연결되는 경우들도 있겠고 무선으로 연결되는 것들도 있겠고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엣지 라우터에서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라우터나 아니면 호스트들이 이렇게 연결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6로우펜 같은 경우에는 저전력의 무선 네트워크지만 여기까지는 와이파이나 아니면 다른 형식의 무선 인터넷 통신이 연결이 되고 요 부분에서 하늘색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 요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6로우펜 네트워크가 만들어지게 된다는 얘기겠죠. 그럼 뭐 이쪽에는 어떤 사거리 특정 곳에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사거리가 있고 여기는 무슨 가로등이 있겠고 이쪽에는 저 뭐 발전소하고 연결되는 부분들도 있겠고요. 자동차 정비소하고 연결되는 부분들도 있겠고, 그죠? 여러 가지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이 서로 연결될 수 있는 하나의 네트워크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스마트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응급 조치를 우리가 보통 스마트 시티에서는 많이 적용들을 시키는데 대표적인 것들이 치안 때문이겠죠. 예, 경찰 업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같은 경우에는 뭐 한번 예를 들어보면 도시의 중앙 시스템에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으면은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알람을 받을 수가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가정이나 사무실 빌딩, 뭐 현관문 센서, 창문 센서, 움직임 감지, 모션 센서 같은 것들까지도 전부 다 연결이 되어서 특정한 데이터를 받음으로 인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들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CCTV로 감지를 하고 있다가 교통량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차량 사고가 나는 걸로 인해서 CCTV나 아니면 다른 센서들로 인해서 감지가 되게 되면 예, 이걸로 바로 알림을 해준다는 얘기죠. 이쪽에 빨리 경찰관이 나가서 교통정리를 해줘야 되고 응급조치를 해주든지 아니면 무슨 사건이 발생을 했을 때 빠른 출동을 예, 해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이제 어, 범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센싱이 되어 있는 그 결과를 알려줄 때 그 알려주는 범위가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112에 신고를 하지 않아도 특정한 어떤 뭐 경찰청이랑 연결되어 있는 수많은 센서들과 뭐 데이터 센터가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특정 지역에서 불규칙한 패턴으로 갑자기 유리창이 깨지고 뭐 현관문 센서에서 연결이 끊기게 되고 그죠? 사무실 빌딩에서 갑자기 온도 센서에서 과다한 열을 갖다가 확인을 해주게 된다. 그러면은 바로 경찰청으로 연결이 되어서 예, 굳이 신고가 들어가지 않아도 빠르게 업무를 갖다 보고 적용할 수가 있다는 그런 얘기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소방 구조 작업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소방 같은 경우에는 시급을 다툰다고 얘기를 하죠. 굉장히 시간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이걸 누군가가 발견하기 전에 밀폐된 공간에서 만약에 화재가 일어나게 된다고 얘기를 하면 응급 센서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열 센서가 이걸 감지를 해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예, 센서 쪽으로 또 연결을 해주고 이것들이 예, 소방안전센터로 연결이 된다든지 경찰청으로 연결이 된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소방대원이 이제 출동 전에 화재 장소의 정확한 정보를 받아서 최적의 경로와 장애를 미리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어떤 현장에 갔더니 거기에 보통 뭐 경찰들이 와 있거나 아니면 이 소방 구조조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에서 파견이 나와서 건물 지도를 갖다가 따로 가지고 오고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수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소방대원이 출동 전에 화재 장소로 가기 전까지 광대역 와이파이를 이용을 해서 태블릿을 이용을 해서 현재 내가 화재가 났다고 얘기하는 곳이 정확하게 어디고 어떤 내용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며 그리고 이제 거기 안에 있는 구조, 그죠? 설계도 같은 것들을 보고서는 빠른 플랜을 짜가지고 인명을 구조할 수 있고 자산을 보호해 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제 소방 그 저기 뭐지 소방 업무들 중에서는 불 화재만 진압하는 것이 다는 아니지 않습니까? 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자연재해라고 홍수, 토네이도, 눈사태, 그죠? 아니면은 테러라든지 폭발이나 그죠? 대규모의 총격이 일어날 수도 있겠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요즘에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좀
환경이 많이 바뀌다 보니까 말벌이 그렇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뭐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는 예, 제 말을 수긍하시고 끄덕거리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떤 분들은 갸우뚱하실 겁니다. 이게 왜 말벌이랑 무슨 상관이 있나? 근데 저도 굉장히 많이 봤는데 이 말벌 진압을 하는 작업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위험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다시피 말벌은 공격 대상을 갖다가 특정화시키질 않는다고 얘기를 하죠. 예, 그리고 잘 굉장히 생존력도 좋고 어, 말벌에 쏘이게 되면 그 독이 굉장히 강하게 되면은 사람의 인명까지도 해칠 수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나중에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어떤 뭐 곰약 뭐 예를 산하에 갔다가 곰에게 아니면은 뭐 다른 동물이나 화재나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로 했을 때 거의 특정 부분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게 말벌에 의한 공격으로 사람이 사망하는 사태가 많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주변에 있는 환경 센서들이 벌을 갖다 CCTV가 감지를 하고 이 카메라 앞으로 지나가는 말벌의 빈도수 같은 것들이나 패턴들을 구분을 해서 이 알고리즘을 분석을 하다 보면은 말벌이 새로 집을 짓고 있다는 정보 같은 것들도 알기 때문에 미리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눈사태가 난다는 것도 사람이 직접 보지 않으면 감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토네이도나 눈사태 같은 것들은 어떤 재산 피해를 내고 난 다음에서야 그 다음에 신고가 되든지 하면 감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거의 대부분 이제 특정 패턴의 사물 인식을 할 수 있는 CCTV 같은 것들을 활용을 해서 사용하게 되면은 굉장히 예, 유용하고 유익한 그런 스마트 시티를 구축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본질적으로 나오게 되는 오늘의 주된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스마트 주차랑 교통 관리에 대한 얘기들이 좀 있는데 일단은 첫 번째로 스마트 주차라고 얘기를 하면 주차 공간에 센서가 이제 내장이 돼서 주차 여부를 감지를 하고 제어기를 통해서 앱이나 웹 형식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오늘 소개하는 이 솔루션이 뭐냐면 스마트 주차 솔루션 제공업체가 하나 있습니다. 스트리트라인이라고 얘기하는 회사가 있는데 시스코 시스템즈하고 이제 협력을 통해 가지고 주차 시스템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바르셀로나 시티에서. 그럼 바르셀로나에서는 어떻게 쓰고 있는 거냐?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스마트 앱을 이용을 해서 내가 특정 목적지 주변에 거의 다 왔다 라고 하게 되면은 앱을 이용을 해가지고 현재 위치를 파악하고 주변에서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들을 미리 감지를 하는 거죠. 그럼 그것들을 보고서는 내가 현재 어디다 주차를 해줄 수가 있다 라는 위치를 알려주기 때문에 그 위치까지 내비게이션을 찾아서 가게 되면은 비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이 그런 식으로 주차를 하지 않고 예약이 되어 있는 공간에 다른 사람이 주차하게 됐을 경우에는 본 자리는 어떻게 예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차량을 치워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그쪽이 어쩔 수 없이 찼다고 얘기를 하면 또 다른 곳으로 안내를 해줄 수도 있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앱을 이용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한 주차를 제공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 주차라고 얘기하는 게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주차 문제 때문에 교통체증이 늘어난다는 어, 그 통계 결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도심을 가다 보면은 요즘에 어느 나라를 가든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갓길 주차라는 게 굉장히 많죠. 그쪽에 아예 선을 갖다 만들어 놓고 시형이나 공영으로 관리를 갖다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주차를 하는데 문제가 생기고 그 차들이 주차할 공간을 찾느라고 잠시 비상등을 켜놓고서는 도로를 막고 있는 동안에 다른 차들이 뒤에서 오다가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아니면 교통체증이 굉장히 많이 생길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예를 들어서 교통공학에 관련돼 있는 얘기들 중에서 이런 게 있죠. 고속도로에서 100km 정도의 속도로 달리고 있는 차가 있다고 얘기를 했을 때 하나의 차가 앞에서 가고 있던 한 차가 브레이크를 5초 이상 5초가 아니라 3초인가? 5초인가요? 하여튼 일정한 몇 초, 수초 정도를 갖다가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운전을 자주 밟게 된다고 얘기를 하면 그 브레이크를 밟음으로 인해서 뒷차와 그 뒤에 차 그래서 같이 브레이크를 밟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속도가 줄어들고 조금씩 정체가 될 수가 있겠죠. 이거에 대한 파급되는 영향이 수 킬로미터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물며 달리고 있는 도로가 아닌 도심 같은 경우에는 주차 문제를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은 굉장히 낮은 속도로, 그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60km에서 80km는 없지 않습니까? 도심 같은 경우에는 보통 60km에서 그 정도 70km 정도 사이에서 만약에 운전을 한다고 얘기를 하면, 그 사이에서 만약에 교통체증이 일어난다고 얘기를 하면 굉장히 많은 부분까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스마트 주차가 굉장히 잘 적용되는 곳이 여러 가지 스마트 시티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교통 관리라고 얘기를 하면은 길가의 센서로부터 얻은 교통량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뭐 교통 신호를 갖다가 좀 더 잘 정리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뭐 오전 시간엔 동서방향, 오후 시간에는 남북 방향으로 많이 체증이 생기는데, 이것들을 일정한 스케줄에 따라서 해주는 것이 아니라 신호등을 갖다가 옆에 있는 다른 감지 센서들, 뭐 CCTV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해서 감지를 해서 그때그때 좀 독립적으로 따로 동작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차선의 수를 갖다가 조정하는 것들, 가변 차선 같은 것들도 적용이 될 수가 있겠고요. 자, 바르셀로나 시티를 한번 소개를 드리겠는데, 바르셀로나 시티 같은 경우에는 이미 30년 전부터 꽤 오래됐죠. 시 전체에 500km가 되는 광 케이블을 갖다 구축을 해놓고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일단은 백본 라인을 갖다가 구축을 해야지만 거기서 파생되는 유분선 네트워크가 확장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미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광 케이블을 백본 라인을 구축을 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가 좀 더 구체화되고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관련 솔루션들이 도심 곳곳에서 이제 도입이 되기 시작을 했고요. 그 결과 이제 환경 보고, 그 다음에 ICT, 그죠? 인터넷 정보통신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인터넷 커뮤니케이션 앤 어, 테크놀로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ICT, 그다음에 모빌리티, 휴대성이라든지 수자원 관리, 폐기물 관리 같은 총 12개의 분야에서 22개의 주요 스마트 시티 프로그램과 83개 정도의 개별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까지도 진행이 되고 있고, 거의 절반 가까이 지금 현재 프로젝트가 완료가 됐다고 얘기를 하죠. 그 대표적인 예로서가 스마트 가로등 프로젝트일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2012년에 원격으로 가로등을 갖다 관리를 하고, 이렇게 50개의 거리에서 1100여 개의 가로등에다 LED 기술로 업그레이드하는 프로젝트를 추진을 했죠. LED를 써주게 되면은 내구성도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고, 이와 함께 다른 전자기기들과 연결을 시켜서 원격 관리가 가능해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원격 관리를 하기 위해선 당연히 인터넷 연결 기능이 부여가 되어야 되겠고요. 주변의 소음 수준을 갖다가 보고 움직인 여부 같은 것들을 파악을 해서 사람이 많은 시간에는 스스로 조명 밝기를 높이고,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밤에는 좀 밝기를 갖다가 낮출 수 있도록 기능을 부여했다는 얘기죠. 그래도 가로등에 부착된 센서는 주변에 있는 교통 상황을 또 파악하도록 감지해서 교통량 조절도 가능하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 스마트 가로등은 사람이 다니는 것도 있겠지만, 도로 옆에 있는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신호등이나 거기에는 CCTV나 교통량 감지 센서들과 같이 연계가 되어서 교통량 조절까지도 가능하게 해준다는 얘기죠. 굉장히 스마트하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마트 가로등에 뭐 시스코 스마트 커넥티드 시티 라이팅 솔루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시스코에서 얘기했던 이제 시스코 시스템즈에서 이제 이 도시 전체에다가 굉장히 많은 분야에 투자를 했고, 그 다음에 바르셀로나 시티는 정부와의 협약으로 인해서 이 모든 솔루션들을 도입하기로 결정을 내렸죠. 예, 이런 얘기들은 우리가 이제 1, 2장 정도에서 제가 살펴봤을 때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기술이 좋다고 얘기를 해도 정부와의 협약이 당연히 중요하고, 이걸 적용하는 어, 회사나 아니면 기업이나 아니면 도심 특정한 지역들도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IoT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조명 센서 네트워크를 현선을 해서 센서, 뭐 라이트 센서리 네트워크라고 얘기한 것들을 만들어서 일반적으로 이제 습도나 이산화탄소와 산소 비율, 자외선 지수, 동작, 비디오, 주변 소리 이런 것들을 수집하는 데이터들을 이제 데이터 센터에서 마이닝을 한 다음에 활용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치안 유지를 한다든지, 환경을 개선한다든지, 교통 상황을 갖다 확인하고 지진 같은 것들도 대비를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좀 시급한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죠. IoT가 좀 더 액티브하게 돌아갈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심 곳곳에 좀 더 잘 스며들어서
인프라가 구축이 된다고 얘기를 하면은 지진 같은 것들에 대한 피해나 여러 가지에 대해서 좀 미리 알 수가 있을 텐데 요즘에 이제 그 많은 지진들이 일어나고 있어가지고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 저도 개인적으로 좀 많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바르셀로나 시티의 사례들 중에서 또 이제 아까 있었던 가로등에 대한 얘기를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적용되는 혜택이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에너지 소비량을 갖다 굉장히 많이 현저하게 줄일 수가 있죠. 그래서 비용을 많이 줄일 수가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겠고 효율성이 굉장히 올라간다는 얘기겠죠. 그다음에 시민들의 교통법규 준수 여부 확인 및 관리 효과가 증대됩니다. 그죠? 옛날에는 그 특정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제가 송도에서 본 적이 있었는데 카메라가 그 번호판을 갖다 인식을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모든 광역시 뭐 13개 시도 광역시에 다 적용이 된 것은 아니지만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이미 꽤 오래 됐었죠. 이미 지금 이게 적용이 됐는데 카메라가 번호판을 인식을 합니다. 이게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곳곳에 있는 주차 관리 시설에 불법 주차가 되어 있을 때는 핸드폰으로 메시지가 오도록 되어 있어요. 이거는 수원시 안에서 그 시청에 한번 문의를 해보시면 아실 수 있는데 저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본의 아니게 잠깐 주차 라인을 좀 어기거나 잘못된 곳에 주차를 하게 됐을 경우에는 CCTV에서 등록되어 있는 차량 개인정보가 있기 때문에 몇몇몇에 몇몇몇 번 자동차 차주분께서는 잘못된 지역에 차를 주차하고 계십니다. 이 주변 인근 지역에 어디에 공영 주차장이 있사오니 사용을 부탁드립니다. 언제까지 좀 차를 빼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옵니다. 그러면 무조건 보자마자 바로 잡는 것이 아니라 뭐 딱지 띈다고 얘기를 하죠. 그죠? 벌금을 과금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사람들한테 유도를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교통법규 준수 같은 것들을 많이 권장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사람들이 모르고 살았다는 것들을 많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얘기고요. 관리하는 효과도 증대가 됩니다. 사람이 카메라가 달린 자동차를 가지고서는 그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그 불법 주차되어 있는 것들을 갖다 확인하는 것보다 차라리 이렇게 메시징 형식으로 연락을 해주게 되면 사람들이 많은 부분에서 이제 인식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것들로 인해서 교통체증까지도 많이 줄여들 수가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각 부처 간의 상황 인식이나 실시간 협업이나 의사결정 능력 향상을 갖다가 도시계획을 최적화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 파킹 프로젝트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교통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이 되기도 하는 것이 주차 문제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보통 15cm 크기 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름이. 그런 센서를 아스팔트에도 장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센서 주변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과 무선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럼 뭐 가로등뿐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곳에는 CCTV들도 있기 때문에 빈 공간에 주차하는 즉시 연결된 가로등 등의 그쪽에 있는 센서들을 통해서 데이터 센터에 주차 유무를 갖다가 전달을 해주는 거죠. 그럼 이 번호판을 인식을 하고 이 사람이 여기다 차를 댔고 그 다음에 이 구역 같은 경우에는 주차 구역 같은 경우는 이미 사람 만차라고 얘기하나요? 차가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누가 앱을 이용을 해서 뭐 주차 예약을 한다고 얘기를 하면은 이 부분은 빼고 다른 부분으로 예, 옮기라고 연락이 갈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중앙 방지 시스템을 통해서 주차 공간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스마트폰 앱으로 방영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시에서는 이제 주차 관련된 분석 결과들을 갖다 제공을 해서 필요한 의사결정을 하고 장기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을 겁니다. 그것들 뭐 이외에도 뭐 추가적이라고 얘기를 하면 버스 승강장에서 와이파이를 연결을 해서 버스 도착 시간이나 비즈니스 광고 같은 것들을 지역 정보도 검색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요. 지하철과 버스 같은 공공교통 서비스를 이용하면서도 와이파이 연결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나라를 가든지 간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이제 과금 체계, 핸드폰에 데이터 요금 과금이 많이 좀 변화가 일어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와이파이를 많이 쓰지만은 셀룰러, LTE를 이용을 해서 그냥 예, 데이터를 사용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죠. 그죠? 근데 이제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굉장히 좀 인터넷 보급률이나 인터넷 적용이 굉장히 잘 돼 있는 나라들 중에 IT 강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아직까지도 3G
라고 얘기하는 3세대 이동통신 기술들이 많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들로 인해서 주로 무료 와이파이를 굉장히 많이 요구를 합니다. 사람들의 니즈가. 그렇기 때문에 버스 승강장에서부터 뭐 지하철, 공공 교통 서비스에서도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면은 끊김이 없게 굉장히 예, 안정적으로 쓸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많은 편의성을 제공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소음, 공해, 교통, 그다음 기상 상태에 관련돼 있는 정보들을 수집을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고 비용 절감이 당연히 중요하겠죠. 공공기관에서 들어가는 비용이 절감하게 되면은 세금도 그렇게 많이 사용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니까 여러 가지로 효율적인 측면에서 많은 분야에서 적용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지속적인 가능성도 개선이 있다. 여기서 이제 지속적인 가능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경제적이나 사회적, 그 다음에 환경적인 지속적인 가능성을 의미를 합니다. 자, 그래서 바르셀로나 스마트 시티의 사례를 보시게 되면 여기 있는 센서가 있고요. 그죠? 여기에 있는 카메라가 파킹 존을 갖다가 확인을 해주고 그래서 현재 어떤 사람들이 주차가 되어 있고 연결이 되어 있는지 여기 있는 가로등을 통해서 또 감지되어 있는 게이트웨이 역할을 해줍니다. 하나의 라우터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여기서 감지된 데이터가 데이터 센터까지 연결이 되고 그리고 이거에 대한 파킹 유무를 갖다가 판별할 수 있는 CCTV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예, 우리나라도 거의 시범적으로 많이 적용이 되고 있고 각 나라마다 이런 것들에 대한 노력들이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수년 사이에는 당연스럽게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스마트 가로등과 스마트 시티를 전 세계 어디서든지 여러분들께서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IoT 원리와 활용 제11강 스마트 시티에 대한 수업을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